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힘당을 상대하면서 이미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걸까요? 악수는 사람과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내란당 국힘 그들은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상원 수첩대로 실행됐으면 이재명 대통령도 나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말에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한 송원석.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를 하면 되겠느냐는 박지원 의원의 말에 그러면 사모님은 뭐 하시냐라고 물었던 곽규택. 설령 모르고 물었다 하더라도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순간 아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무리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는다고 하지만 정치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겁니다. 인권은 사람이 갖는 권리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들은 인권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런 것들은 사람 대접을 하면 안 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상품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석 선물로 정어리머리 준비했는데요. 왜 제가 특별하다라고 하냐면 이 이름이 더나함 홍삼 백년 진고인데요. 이제 홍삼 제품이죠. 근데 이 홍삼 제품도 좋지만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더나함 정어리몰이 이제 여러분 사랑을 받아서 새로운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세계로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름을 부탁을 했어요. 제가 정말 세계적으로도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런 이름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정어리몰 상생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이름이 뭐가 있을까? 며칠간 심사숙고하다가 제가 지은 이름이라서 여러분께 오늘 특별한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더나함이에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은 금방 아시겠죠? 더불어 나누며 함께하면 됩니다. 그런 뜻으로 더나함이라고 지었어요. 어떻습니까? 괜찮죠? 또 뭐 더 나은 미래 함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더나함이라는 브랜드로 만든 첫 번째 제품이 바로 이 홍삼 백년 진고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로도 수출할 그런 제품인데 먼저 여러분께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데 딱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이 정어리몰에서 이 홍삼 백년 진고를 만들 때 엄마 아빠가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 더 소개 한들 뭐 하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게 이제 와가지고 타서 마셔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홍삼 제품 전 사실 매일 먹습니다. 면역력 강화한다고. 근데 어제 먹어보고 그 깊이가 아주 달라가지고 야 이건 너무 좋다. 정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하고 싶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깊이가 있죠? 그랬더니 이 홍삼 제품이 진세노사이드 함량으로 고품질이냐 저품질이냐를 나눈대요. 그런데 일반 시중 제품의 진세노사이드 함유량이 10에서 11mg인데 우리 더나함 백년 진고는 13.5mg이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품질인 거죠. 이렇게 좋은 제품 6년근 홍삼 농축액인데 이거 여러분 자신 있게 제가 추천해 드리니까요. 드시고 또 이번에 추석 선물로 저희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선물로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만든 더나함 백년 진고 백운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많이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안 오는 지역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과 중부지방 오늘 또 전국 남쪽도 오후에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가을비가 오시니까 좋습니다. 강릉에도 비가 온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꽤 내려서 저수율이 약간 올라가긴 했는데 오늘 또 40mm 뭐 정도 온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권성동이 구속되니까 강릉에도 비가 온다 이런 글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글쎄요. 예, 자 수요일 아침 함께하실 패널들 소개하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인규 정당 바로세계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더 반가운 사람 오셨습니다. CBS 이정주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정주입니다. 요즘에 아주 활약이 대단하시던데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아주 대형 채널 대기업에 와서 영광입니다. CBS가 정은희 TV한테 대기업이라고 그러면 그건 좀 놀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희 유튜브가 7만 8천 명인데 네, 딱 11배 차이 나네요. 구독자. 우리 이정주 기자가 개인 유튜브도 있던데요.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개인 아니고 저희 회사 유튜브입니다. 아 그래요? 네, CBS. 회사에서 운영을 해주는데 이름을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로 달아준 거예요? 네. 근데 뭐 이정주는 빼고 그냥 질문하는 기자인데 네, 저희가 그 넣었죠. 광고에. 그렇구나. 그러면 CBS 대표 기자네. 아, 그쵸. 유튜브 뉴미디어에 다른 뭐. 선두주자. 네. 오, 더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7만 8천 명이던데 구독자가 제가 좀 여러분들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하려고 그랬더니 이정주 기자 개인 게 아니고 CBS 거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CBS는 별도로 다 채널을 파가지고 별도 구독자로 하더라. 네. 하나로 하지 않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힘을 실어주시면 이정주 기자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CBS 출신이라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님 역시. 우리 장윤미 기자, 장윤미 변호사님도 CBS 기자 그쵸, 출신이잖아요. 저희 선배님이죠. CBS 그때 그 겹친 시기가 있었나요? 아, 못 겹쳤어요. 저한테는 거의 대선배님이라서. 네. 저희가 2009년도에 이제 퇴사하고 그 이후에 입사하고. 아, 네. 그랬군요. 네. 그러면은 그 명성은 익히 들었죠? 아, 당연하죠. 네. 뭐가 훌륭하다고 그러던가요? 그 방송 없어?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까요? 더 좀 창피하네요. 아닙니다. 워낙 훌륭하시고 저희 농담입니다. 회사가 담기에는 그릇이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시는 게 맞았다. 저는 그게 그래요. 장윤미 기자 같은 후배가 있으면은 기자 선배 하기가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장윤미 변호사님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KBS 다닐 때도 참 눈여겨본 그런 기자 후배들이 있는데 역시 눈여겨본 기자들은 나중에 잘 하더라고요. 근데 저애는 약간 이제 우리 옛날 표현으로 곰바오라고 그러잖아요. 곰바오 같은데 그런데 또 나중에 어느 순간 또 아주 잘하는 그런 기자가 되기도 하고. 대기만성형이 있기도 예. 해요. 그러니까 너무 함부로 일찍 판단하면은 안 돼요. 다 자기 나름의 또 장점이 있고 이게 좀 약한 것 같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으면 좀 일찍 눈에 띄죠. 근데 순발력은 한계가 있어요. 공부하는 기자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기자는 처음에는 조금 느리는 것 같아도 나중에 또 빛을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공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순발력은 이미 갖고 있으니까. 순발력 조금 있었죠. 그래요. 우리 이정주 기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초반에 매우 속상하고 불쾌하지만 이건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그 난리가 있던데 어제 다른 때보다 조금 동접이 줄어들어서 뭔가 했더니 법사위에서 그 난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어제 방송 끝나고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다. 곽규택 국회의원이고 정치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자가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정치는 뭡니까? 국민들의 눈높이, 뭐 정치는 눈물을 닦아주는 거다,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갖춰야 정치고 나발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어제 있었던 일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가시죠.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그 간사하지 마세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얘기하는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키고 싶으면 장경재란 말처럼 당대표를 지켜드리세요. 당대표. 시키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 망신당하고 이거 해서 뭐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 좀 지켜요. 너무 무례합니다.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박 의원님 너무 무례해요. 박균택 실수했어. 박균택 완전히 실수했어. 정말 예의 좀 지키시라고요. 하는 애들이 따로 있지. 저러니까 자기 형님한테도 얘기하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 의원한테 남편 이야기가 왜 나와요? 박균택 너무 무례해. 박균택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남편 이야기 누가 먼저 했어요? 인간이 되라고. 사람이 되라.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왜 사과합니까? 사람이래. 남편 이야기 누가 먼저 했어요? 아니 남편이 왜 사과합니까 그러면? 이 당이 잘못했고 네가 자리가 잘못했죠. 법사위원을 가족을 왜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면 잘못된 거예요. 이 당에 물어봐. 네가 잘했는지. 자, 여러분 보셨죠? 곽규택이라고 하는 자가 말이죠. 아니 장미 변호사님. 네. 저는 곽규택이 박지원 의원께서 7년 전에 부인과 사별했잖아요. 예, 예. 부인 돌아가신 거 모르고 질문했다고 생각해요. 예, 예. 뭐 알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네, 그럴 사모님 수 뭐 있어요. 하세요 지금? 자 그러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그때 아이고 그럼 제가 그거는 그러니까요. 실언했네요.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이게 모렴치의 몰상식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뭐 몰랐을 수 있어요. 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몰랐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결례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사람의 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해도. 가족을 건드리니까 나도 가족을 건드리겠다 이렇게 몰렴치로 나오잖아요. 몰상식이에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거론된 맥락은 피감기관에 법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법원장을 지금 춘천지방법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맞느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얘기한 건데 가족? 나도 건드리는데 뭐가 문제냐. 아 제가 곽균택 의원이란 사람을 다시 보게 됐어요. 아 이런 사람은 그냥 사람된 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도 국민한테 도움되는 정치를 할 거라고 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는 걸 지켜야 우리 사회가 지탱되는 거예요. 그거를 정치인이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검사 출신이.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 인간이 먼저 되라고 일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곽균택 이렇게 부르니까 왜 박균택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연수원 기수뿐만 아니라 연차도 한참 선배겠죠. 한참 선배예요. 한참 선배고 이 사람의 사람됨이 부족한 모습은 이렇게 나오는 거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즉흥적으로 나오는 그 반응들이 저는 그 사람의 본질을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 본질을 봤을 때 정치만 해선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조차 되지 못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개판이라고 그래도 신은규 대표님 기본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도 사람이다 하는 건데 지금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괴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권력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더 사람됨과 인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역할인데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도 더 괴물이 되어버린 그런 악마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저런 자들이 이렇게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 어불성설이죠. 근데 저는 더 심각했던 게 뭐냐면 박지원 의원께서 고령이시기도 하고 또 사모님과 사별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기간은 오래됐지만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런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도 알고 있을 정도라면 아마 그 곽규택 의원도 알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는 전제 위에서 박지원 의원께서 돌아가셨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알고 물어봤다는, 그러니까 의도된 도발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폐륜적 망언이고 이 폐륜적 망언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하다. 즉 국회가 가장 큰 문제가 폐륜적 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전혀 움직이고 있고 자정작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의 그 에스컬레이팅이 계속되면서 더 심한 이런 폐륜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거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정주 기자님 나오셨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양비론이라고 생각해요. 뭐를 꼭 보도할 때는 옳고 그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랬으니까 이런 면도 있고 꼭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양비론이고 뭐고 따질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가장 이제 문제가 곽규택 의원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왜 먼저 건드리냐. 뭐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이제 법원장이니까 김재호 판사 얘기한 걸로 말한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장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맥락이 그거는 법사위 간사가 됐을 때 피감기관이에요. 이게 약간 일종의 이제 상피제도처럼 피해줘야 되는 그 영역을 말하는 거고, 이제 권력의 어떤 충돌이나 견제 균형 원리 안 맞다, 이 얘기라는 와중에 나온 거고, 곽규택 의원은 말 그대로 이제 증문즉답하다가 자기 성질대로 이제 받아친 거예요. 근데 저 법사위 이제 전화 조금 돌려봤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곽규택 의원이 이 약간 크고 작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할 때 이제 크게 안 터져서 그렇지, 보시면 반말이라든가 뭐 대거리 삿대질해서 뭐 나가버리고 이런 게 사소하게 한 몇 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당에서도 약간 금쪽이라고 하더라고요. 법사위에서 좀 금쪽이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곽규택 의원을 컨트롤이 좀 불가능한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인간 말종인 거죠, 그런 거는. 네. 곽규택 형이 곽경택 영화 감독이잖아요. 네. 친구 만들었죠. 유명한 네. 감독이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곽경택 감독도 곽규택을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가요? 그런 설이 있죠. 그 설이 있는데, 곽규택 의원이 이제 예전에 보면 공천 한번 떨어지고, 그리고 지난 이제 작년에 당선되잖아요. 그때도 사실 지역구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가 이제 국민의힘 법사위가 진짜 웃겨, 영화 친구 유호성 형 유상범 그리고 곽경택 감독 동생, 요 이제 세트로 처음에 많이 묶였었는데, 이 둘 다 이제 법사위 좀 사고뭉치예요, 사실은. 수시로 이제 사고치고 있고, 법사위 내에서도 그래서 보통 이제 국민의힘은 율사들, 특히 검사 출신들 많이 놓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이제 그렇게 놓지는 않아요. 법사위라고 해서 전원이 다 검사 출신 들어간 건 아닌데,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약간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게 있어서 당내에서도 말이 많이 나와요. 굳이 검사 출신들 넣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종특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사 출신들의 직업적인 병? 이게 툭툭 튀어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취조를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국민의힘의 현재 국회의원들, 뭐 이번에 지금 곽규택 의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망언의 역사가 뭐 위로 한참 올라가면은 뭐 김성원 의원 그 수해 망언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던 망언들은 나경원 의원의 그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비하 발언이라든지, 내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노상호 수첩 얘기하니까 차라리 그리 될 게 좋았을 뻔했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폐륜적 망언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어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사람들 보수의 종말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그 사람들 뭐 외국 나가 살아라, 추방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공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로부터는 다 배제돼야 된다. 그게 저는 보수의 종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뭐 특검 수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연거푸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하든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저런 수준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민의를 수렴한다? 이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곽규택 혼자서만 저러면 뭐 인간도 인간 같은 애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국힘당에 저런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송원석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인정조차도 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랬다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노상훈 수첩대로 됐으면 나도 죽었을 거다라고 하는데, 제발 그랬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사람입니까? 그런 자들한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면전에다 대고 난 너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던 자가 누굽니까? 송원석입니다. 들어보시죠. 노상훈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비의 객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자가 아직까지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죠, 장유미 변호사님. 예, 정확한 사과는 하지 않았고요. 네. 오늘 이제 그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등에서 예. 유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 사과인데 사과 아닌 사과 오늘 같은,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이제서야? 이제서야 네. 너무 늦었죠. 왜냐하면 이게 딱 송원석 대표를 비추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아 누구야 이렇게 좀 찾았을 때 딱 침묵하고 있었어요. 이거 송원석 아니야?라고 했을 때도 입 다물고 있었고요. 아 송원석에 대해서 논평 나오고 했을 때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왜 정확한 사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냐면요. 일단 본인이 유감이란 표현을 쓰면서도 정청래 대표가 먼저 그런 말을 꺼내서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의 물타기를 했어요. 그거는 사과라고 보기가 어렵고 송원석 원내대표 어떻습니까? 지금 막말,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거라는 말에 제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인식의 천박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 나는 당신이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정적이니까, 반대편이니까. 이런 인식으로 어떻게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로 이 제1야당을 이끌 수 있습니까?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와 그런 인식과 그런 정치 신념으로 정치한다? 저는 이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국민들도 충격을 받고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 안에 있는 지금 동료 의원들이나 당원들, 당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송원석 같은 저런 폐륜적 망언하는 사람이 원내대표, 당 서열 2위를 합니까? 그럼 저 같으면요, 그 안에 있는 뭐 김용태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부터 일어나서 송원석 집에 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식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를 교정할 마음이 없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뭐 집단 전체를 우리가 사실 이런 일반화의 논리를 쓸 땐 좀 조심은 해야 되는데 저 집단이 희망이 없다라는 거는 지금 제가 지적한 이 부분, 망언이 나와도 아무도 그 망언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과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전제가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변명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과지. 지금 장미 변호사님이 송원석이 뭐 사과했다고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사실 본회의장에서 발언 중 이런저런 외침이 있는 것은 늘 있던 일.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교섭단체 연설할 때 욕설과 비난을 한 민주당 의원들도 윤리위에 해부되는 것이 타당할 것. 너네들도 그래놓고 왜 나한테 하냐.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거기에다가 정 대표가 불귀의 객이 됐을 거다, 죽었을 거다라고 표현했는데 당 대표의 발언은 무게가 달라야 한다. 진실과 팩트에 맞게 발언해야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불귀의 객 죽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는지 짚어야 한다. 이따위로 얘기를 해놓고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는 저도 유감. 이게 사과입니까? 이런 거를 개사과라고 하죠. 어쩌면 그쪽은 다 그런가요? 자, 그런데요. 변명하는 것도 기본이 안 됐지만 진실과 팩트에 맞게 발언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에서 불귀에게 죽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는지 몰라요? 아니, 이정주 기자님. 네. 정청래 대표가 그랬잖아요. 노상원 수첩대로 실행이 됐더라면 노상원 수첩을 그러면 송원석 원내대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고 오늘 이 사과에 저는 말미에 이 기자들 만나서 이제 백불 형식으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게 참 눈에 띄는데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마지막에 기자가 물어봤나 봐요. 유감이라고 하니까 이 본인 발언에 대한 유감인지 아니면 발언에 대한 민주당이 이제 윤리 회부시키자고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예. 민주당의 반발에 대한 유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좋은 질문이다. 그리고 자리를 떴답니다. 아, 이거 그냥 사과 안한 질문이다만 거예요. 하고? 사과 안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유감이 내 발언 유감이냐 아니면 저쪽 반발 유감이냐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 발언 유감이라고 확정 짓지도 않아요. 좋은 질문이네. 웃으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자리 떴다고 하니까 이게 웃으면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가 답변하지 않은 거 이거는 기자들도 당신 확실히 사과하는 거 맞냐라고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유감이 나오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좋은 질문이네. 좋은 질문이네. 예, 사과하기 싫다는 거죠.
이게 전두환 개사과랑 똑같아요 지금. 참 기본이 안 된 자군요. 네. 예. 그러니까 사과 이런 것을 사과했다라고 제목을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근데 그 우리가 교육은 사람한테 하는 건데 왜냐면 그 교정의 가능성이 있을 때 물론 뭐 강아지들이나 요즘 고양이들도 훈련을 받기는 하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차원에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교훈을 하고 어떤 걸 가르칠 수 있는데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사과의 ABC는 너무 유명해요. 구체적으로 사과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한다.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이 세 가지가 빠져 있으면 사과가 아니죠. 근데 이건 뭐 다 빠져 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거의 무슨 농락하듯이 희롱하듯이 저렇게 접근하는 저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폐륜에 폐륜을 더한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교화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개새끼도 훈련될 만한 개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똥개 새끼들은 훈련 안 돼요. 먹을 거 보면은 지랄을 해가지고 환장을 해가지고. 그 먹을 때 개 건들면은 제 손가락 걸고서 해야 되거든요. 개들 건들면 무니까. 훈련된 개는 안 그래요. 이렇게 막 고기가 앞에 있어도 기다려. 그러면은 안 먹고 기다리는 개들 많아요. 사람보다 낫네요, 이제 그런 개들은. 그렇죠. 사람보다. 정말 이런 자들하고 같이 정치를 하고 싶을까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왜 사람 곽수한다라고 하는지 느낌이 오더라고요. 다시 나경원으로 돌아가세요. 법사위에서 이제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을 두고 표결을 했는데 법사위에서 이렇게 표결한 건 처음이죠. 뭐 사실 임명 두고.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국회법에 규정은 있지만 거의 박수로 추대하는 형식.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됐다 이제 그러면 안 하겠다라고 하면 몰라도 기어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표결하자라고 한 건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나경원은 일단 남편이 지금 춘천지방법원장 아닙니까? 네. 그러면 법사위라고 하는 것이 법원, 검찰 이런 것을 관할하는 건데 어떻게 그건 이해충돌돼도 되고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지난번에 그 사건으로 징역 2년 구형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법원을 상대로 야당 간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거 부적절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알면서도 방패막이라고 쓰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심지어 지난번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동훈하고 그때 대표 경선할 때였나요? 네, 전당대회. 예. 한동훈이 당신 그때 이렇게 청탁하지 않았느냐 직접 면전에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 장면 한번 보고 가시죠. 우리 오늘 의원님들 이러한 행위 고발돼야 됩니까? 기소되어야 됩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입장과 법무장관 입장을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니, 저는 당대표 입장으로서 그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렇게 막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기소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소 취소 요구하시겠습니까? 전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의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주 우리 제작진이 재치 있게 숫자를 제가 다 못 세봤는데 몇 번이었어요? 이해가? 5번, 6번? 저는 요 장면을 다시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여러 번 보니까 저도 인사이트가 더 열리는데 마치 그 엄마가 뚜껑 열려가지고 사춘기 때 이렇게 말대답할 때 있잖아요. 혼내는 그 모습도 상당히 좀 떠오르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나경원 지금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 왔으면이야 이 무기명 투표 할 일이 없죠.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정상적인 사람 왔는데 거부한다. 그럼 민주당이 이거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따져보면 아니 피감기관의 대상이 되는 법원 그것도 춘천지방법원장을 남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사법부도 국정감사합니다. 그러면 자기 남편을 자기 부인이 감사합니까? 그게 감사가 됩니까? 거기다가 연말에 이제 예산 줘야 되는데 그럼 춘천지방법원장 거기에 그럼 예산 더 주면 그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이정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피하는 그러니까 이해충돌의 면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스스로
기피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기본적인 인식도 없이 법사위 와가지고 추미애 위원장하고 이제 서로 나름의 이제 그 기사가 많이 나가기 위한 그 프레임을 짜는 거죠. 와서 또 소리 지르고 하면 또 기사 많이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도를 뻔히 노출시키면서 여러 가지 이해충돌의 면이나 본인의 지금 구형당한 부분 이게 켜켜이 쌓여 있는데 계속 간사하고 싶다? 아니, 자기 마음대로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저는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정주 기자 어때요?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를 떠나서 법사위원으로도 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이거 쭉 좀 취재 좀 했었는데 사실 나경원 의원이 이제 당에서 그 박근혜 탄핵 때부터 그 작두를 타는 사람이에요. 네. 예. 처음에는 바른정당 나가려다가 자기 원내대표 안 시켜주니까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늘 이제 작두를 타면서 친박 갔다 친윤 갔다가 뭐 비박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제 간사사님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그쪽 방하고 쫙 법사위 전화 돌려보니까 이거를 이제 장동혁 대표가 좀 와달라 이제 제안을 받긴 했는데 이걸 덥석 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사를 내가 가겠다. 근데 이제 그건 추미애 위원장하고 이제 대결 구도를 통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이슈가 되기 위해서. 그럼 왜 이슈가 되려고 하냐?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가지 포석인데 하나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 있거든요. 예, 지선에서 나경원 의원이 봤을 때는 이제 법사위 의원들이 해준 말이에요. 나경원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당에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거든요. 장동혁? 그 점오예요, 점오. 그 점오라 부르니까 이거 어디 보궐 들어와서 되지도 않은 예전에 민주당으로 쫓아다니던 놈이 와가지고 나보다 저기 아래에 있는데 한동훈 퇴출됐잖아. 나경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당은 거기서 넘버원은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당대표에 나를 추대를 안 하냐. 그럼 내가 나를 한번 추대해봐야겠다. 어그로를 끌려고 이제 법사위 처음부터 침투를 했다. 그래서 일설에는 제 모 취재원 그러더라고요. 장동혁 측에 제안을 해달라고 토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스를 받아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사주했군요. 네, 그럼 결국 내가 추천 사주네. 네, 내가 나를 추천한 거야 사실상. 셀프. 네, 물론 이거는 이제 법사위에서 해준 말이지. 근데 그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스무스하게 온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 충돌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저런 이제 막말 논란으로 번지고 싶진 않았겠죠. 근데 본인은 추미애 위원장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계속 뭐 서울에 있는 5, 6선 이제 여성 법사위원장과 간사 이렇게 해서 본인이 실제로 체급도 키우고. 그렇죠. 내가 지금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당대표다. 잘 봐라. 이제 기사를 그렇게 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정확하신 게 둘 다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추미애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언론에서 화제를 끌기는 너무 좋은 대립구도니까 아마 저는 법사위 간사 자리가 나경원 의원 스스로 욕심이 났을 것 같고 이정주 기자님 말씀하신 건 이제 앞으로의 그 욕망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고 전 좀 더 과거를 짚어보자면 지금 나경원 의원은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뭐 일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코너에 몰려 있냐면 2021년도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의 경선에서 떨어진 이후에 나경원 의원은 모든 선거에 나와서 다 떨어집니다. 된 게 없어요. 마지막 충격적인 거는 이번에 대선 그 경선에서도 5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4위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경원 의원의 본인의 스스로의 그 값어치에 따를 때는 지금 굉장히 자존심이 구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그 조급함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 경선은 본인이 쉬었지만은 이대로 영원히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 법사위 간사라는 자리가 본인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조급함의 발로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하나 좀 팩트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나경원 그 당시 원내대표였죠. 지금 형량이 좀 많이 나는데 작전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회법 위반 500만 원 이상 이제 배지가 날아가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벌금 얼마 두 개를 이제 구분해서 나왔잖아요. 예. 이게 국회 선진화법하고 한 다음에 2심에서 절반으로 형량을 낮추면 이제 징역 1년 이하로 된 다음에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가려는 작전을 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이 당에서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이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붙었을 때 나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당직자와 보좌관들이 다 기억을 하는데 이거 걸려가지고 보좌진들하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무더기로 재판을 받거든요. 변호사 선임을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착수금부터 막 300, 500 엄청난 비용이 나오거든요. 나경원 의원만 당의 변호사를 이용했었어요. 그 당시에. 원내대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래서 당시 기사도 나는데 당직자들, 보좌관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의 직장이 다 쫓겨나고 그리고 패스트트랙 그 몸싸움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옳든 그르든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 했나요? 오히려 보좌관 입장에서는 안 나가도 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니까 본인은 충심위에서 나갔는데 정작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사비로 지금 재판을 치르고 있어요. 근데 앞장섰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자기는 막상 재판 나갈 때 다 당에서 선임해달라고 해서 오히려 이걸 역으로 해줘야 돼요. 네, 아무 이득도 없고 약자인 보좌진에게 당에서 변호사를 붙여줬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 완전히 탐욕스럽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번에 패트 이게 딱 됐을 때 저한테 전화 온 사람 몇 명 있었어요. 잘 됐다. 예. 이정주 기자님 나오시니까 좋네요. 이렇게 네, 취재 취재 내용을 현장에 들을 수 생생한 내용을 들을 수 있고. 아, 네. 제가 여기 12년 출입했거든요. 국민의힘 완전 고생하셨네요. 꿈이 힘듭니다. 12년 출입했는데 네. 원래부터 이렇게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변질된 것 같습니까? 조금 심해졌어요. 심해졌죠. 네. 그전에는 척이라도 할라 했거든요. 네. 네, 원래 좀 귀족 정당이니까. 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코너에 몰리면서 예를 들면 윤석열을 영입해 온 것도 그렇고 권력의 집착도가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사실은 윤석열은 이 당에 와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와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상도 다르고 그리고 전혀 뿌리도 없어요. 뭐 정치 철학 아무것도 없었고.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데 국민의힘은 굉장히 신기한 정당인 게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 무릎 꿇습니다. 저는 바로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사실은 옛날에 한나라당이죠. 네. 이해창 총재로 있을 때 그때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보수의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찾는 그런 정당이었거든요. 근데 윤석열을 데리고 와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때부터 보수의 가치 이런 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권력, 챙기는 거. 그러니까 너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챙기는데 너 좀 먹고 나도 먹고 너는 좀 더 먹고 우리는 좀 덜 먹고 그냥 모든 그 기본의 출발이 보수의 가치, 대한민국의 미래, 정당의 어떤 순기능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챙기는 것만 관심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정당이 아니죠. 그때부터 저는 심각하게 변질이 됐고 정당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해먹는 거 다 모르겠어요. 권력에 가까이 있는 자들은. 권성동이 1억 받을 때 아이씨 뭐 저놈들은 뭐 몇백억씩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정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그것을 이용해서 누리는 것만 생각했지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됐다고 봐요. 법사에서 떠드는 자들 뭘 노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쓰셨습니다. 예. 정말 짐승 같은, 짐승만 또 못한 그런 자들이 지금 저 정당에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저런 정당은 빨리 해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없애버려야죠. 근데 이제 저는 정당이 해산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민의로 해산을 시킬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정당이 해산되는 효과가 있더라도 정치가 바뀌려면 지금 이 윤석열 시대를 열었던 정치인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윤석열이 권력을 잡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사실 박근혜 탄핵 때 이 정치 세력은 심판받았어야 돼요. 근데 그때 심판받은 게 아니고 이 특검을 통해 가지고 검찰 권력이 사실상 그 박근혜 탄핵에 큰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주도한 탄핵이었기 때문에 검찰과 레거시 언론이 사실은 만든 사람이 윤석열이고 그 윤석열을 갖다가 대선 주자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 안에서 언론을 활용 잘하는 정치인들이 갖다가 붙어가지고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을 한번 속이면서 집권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이에나 떼들처럼 권력을 가지고 논아먹는 이 비극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 이제 앞으로 한국 정치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 주체들에 대한 좀 명확한 평가와 이 공적인 책임을 묻는 거 전 이 부분이 좀 선행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이런 일은 또 발생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21,600명 넘게 지금 동시 접속해 계신데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되네요. 예,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 계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좋아요는 더 무료고요. 예,
함께 해주시고. 자, 권성동이가 구속이 됐는데요. 뭐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 하더군요. 그런 얘기 다시 들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권성동 구속된 거 그 내용 보고 오늘 이제 권성동이 구속되면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특검에 출석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인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막걸리와 가방 근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들으세요. 천천히 가십시오. 왜 특검과 일정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나요? 권성동 의원 통해서 원장보다 수사 응가하라고 전성기 씨 통해서 왜 오늘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습니까?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 받고 아파서 그래요. 그만. 변함없이님 어제 권성동 구속되면 슈퍼챗 쏘시겠다고 하더니 돈 좋아하는 놈 구속됐으니 옛다 영치금 너도 꼭 쳐놓을 테니 정어리 TV에 맡겨놓으마 앞으로 영치금 줄 놈들 줄 서서 기다리네요. 예, 권성동 구속됐다고 슈퍼챗을 쏘신다. 그러면 앞으로 쏘실 일이 너무 많으실 텐데 사진 받으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한학자 총재가 출석을 했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지금 세 차례 출석 불응했잖아요. 차례 불응했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체포영장 발부 단계인데 지금 월요일까지 했고 오늘까지 안 나오면 이제 바로 칠 것 같아서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네, 맞습니다. 권성동 구속되자 출석했다. 맞아요. 이거는 또 혹시 연관관계가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지금 보통 실무에서 3번 소환에 불응하면은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그때는 기계적으로 사실 영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끌려 나오는 상황은 막기 위해서 나가겠다 했는데 왜냐면 원래는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오기로 했었는데 아니다. 이 17일 날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게 특검에 이야기를 한 건 줄 알았더니 언론에만 알린 거였어요. 왜냐면 특검이랑 조율을 왜 안 했냐고 기자들이 계속 묻잖아요. 자기들은 그런 거예요. 이제 언론을 통해서 특검이 인지하도록 만들어서 체포영장에 이 청구는 하지 않도록 만들고 또 하나의 이유는 권성동이 그 키맨 아닙니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권성동 영장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 전략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법원에서 기각이 됐으면 혹시 기각 사유 중에 소명이 안 됐다? 이러면 딱 잡아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장도 발부됐는데 이게 이를테면 뭐 증거인멸 때문인지 도주 우려 때문인지 아니면 범죄 소명에 대해서는 혹시 법원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고 전략을 짜려고 17일 일방 통보를 사실상 한 거 아닙니까? 꾀를 부린 거예요. 이 변호인들이. 그 노하우가 많다는 정관들 다 합세해가지고 낸 꾀가 권성동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보고 우리 시점을 골라가지고 영장은 못 치게 하자. 통했죠. 영장은 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거짓말로 일관할 수 없을 겁니다. 증거가 한학자 총재의 거짓말을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요, 이정주 기자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출석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지금 이제 통일교 같은 사회부 종교는 이 다른 그 뭐 개신교도 그렇지만 훨씬 더 극렬하잖아요. 네. 극단적인 선택도 막 하고. 그런데 지금 가평인가 그쪽에 궁전을 이렇게 지어놓고 있는데 거기에 틀어박혀 있고 막 거기 있는 신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아서고 그러면 아마 윤석열이 끄집어내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걸요? 있죠. 통일교는 근데 요 이제 문선명 교주가 사실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사실 약간의 균열이 발생합니다. 이게 조금 이제 앞단 얘기는 긴데 제가 짧게 요약해드리면 저희 회사가 이 통일교 관련해서 저희 사회부가 그 기사를 오래 쓰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쭉 쫓아온 사람이 있어요. 이윤석 기자라고. 저도 이제 따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윤영호 씨.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세계본부장. 브로커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초반부터 특검의 수사를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 모든 그 단서들이 윤영호 씨의 입에서 나온 게 많아요. 그러면 특검이 이 균열을 어떻게 냈냐? 윤영호 씨 말에 의하면 그
종교는 원래 기본적으로 믿음의 영역이고 그 믿음의 영역은 사람들이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 사람 내심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취재진이 이현숙 기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취재를 해보니까 자기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균열이 있다. 왜? 나한테 취재에 응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저희가 CBS잖아요, 지금. CBS 기독교, 개신교 쪽이 통일교 쪽 사람 만나서 응하는데 이 사람이 응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정말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면 저희가 문전박대 당하거든요. 근데 내부에서도 한학자를 비롯한 상층부가 썩었다. 이걸 어느 정도 공감대가 지금 균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가 됐고 그러면서 한학자 총재도 저는 그래 보거든요. 이걸 감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통일교 측은 그 배임 횡령 혐의로 윤영호 씨와 재정본부장이었던 그 아내 이모 씨 둘 다 지금 서로 고소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조직에서는 지금 사실은 중간다리였던 윤영호 네가 이거 안고 들어가라 이렇게 믿었는데 윤영호 씨는 자기가 벌어진 건 어느 타이밍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권좌에서 밀려나면서 밀려난 지는 좀 됐어요. 작년 2023년 정도부터 이제 밀려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야망가인데 나름대로 제가 그러면 윤석열 쪽에 접근하기 위해서 윤석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권성동을 잡아야 되고 권성동을 잡으려면 건진법사가 있군요. 이렇게 나름대로 지도를 매핑을 그린 사람이에요. 야망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 프로젝트를 시행하다가 지금 이게 엎어졌잖아요. 중간에 가방 전달하라길래 전달했고 돈 전달하길래 전달했더니 야 그거 네가 횡령한 거잖아. 네가 안고 들어가 이렇게 하니까 윤영호 씨도 입을 이제 다 분 거예요. 그러면서 내부 분열이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한학자 총재 측과 윤영호 씨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몇 명이 더 있는데 여기는 거의 원수지간이래요. 지금 그 통일교는 문선명 죽고 난 후에 완전히 그 막 자식들 간에도 분쟁이 심하고 아주 복잡하잖아요. 있죠. 예. 신은규 대표님, 지금 한학자 출석한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통일교의 교세가 과거 같지 않다라는 거는 뭐 자식들과의 그런 분쟁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저는 최근에 그 통일교회에서 전략을 짰던 게 다 첫 단추부터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오광수 민정수석과 그 김호수 전 검찰총장 그 전관들을 갖다가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다가 이제 이게 들킨 거죠. 들키면서 이제 문제가 됐고 또 그 변호인들 전관 변호사들이 이제 사임계를 내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국민적 거의 공분의 대상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이제 권성동 영장실질심사 결과도 아마 주목해서 받겠습니다만은 영장이 또 발부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한학자 쪽에서는 이거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국민적인 이 지금 분노의 감정도 굉장히 매섭다라는 걸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변론 전략을 수정해서 최대한 협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본인의 좀 형량을 줄여보겠다가 결국에는 이 죄수의 딜레마가 또 한 번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 뛰어내리고 있고 자기들 각자가 살기 위한 그 전략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조금 특검에서 한 고비는 좀 넘은 거 아니냐. 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그나저나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지난번에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렸잖아요. 네. 오광수 민정수석이라든지 뭐 이런 자들 이제 논란이 되니까 그만두고 그다음에 김호수야, 이호수야. 김호수요. 김호수. 네. 김호수도 이제 뭐 법률자문 다 그만두고. 네. 그 뒤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한데 혹시 뭐 변호인단 누가 붙었는지 좀 나오나요? 유명한 사람이 지금 아직 안 붙었는데 네. 여기가 처음부터 그때 이제 자문으로 정확히 말하면 그 담당 변호사가 아니라 자문으로 붙었거든요. 예. 김호수 총장도. 예.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사람 말고 처음부터 로펌 4-5개를 붙였어요. 지금도 거대 변호인단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다 하고 있고 다만 상징적인 로비스트가 없어진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일들 그러니까 권성동한테 1억 주고 뭐 1억만 줬겠습니까마는 그런 일들이 어찌됐든 총재로 있는 한학자의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어찌됐든 권성동은 돈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입장을 밝혔는데 안 줬다는 아니었어요.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일단 나만 살고 보자. 이런 내용의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서 뭘 생각을 해보려고 하냐면 지금 장미 변호사님 네. 특검에서 플리바게닝을 지금 예. 제안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게 너 진술하면 조금 형량 조절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미국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띄워줬는데
플리가 이제 형사사건 피고인의 답변이고 바게인은 협상하는 거니까 피고인과 검찰 자백과 증언 고리로 구형량을 낮추거나 아예 가벼운 제목으로 기소하는 건데 이건 이제 미국에서는 있는 건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없지요. 네, 저희가 조사 입회해 보면 구형을 좀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아니면 영장을 치지 않겠다 자백하면 이렇게 수사의 지렛대로 쓰는데 구형을 낮추는 건 사실 무의미해요. 구형은 그냥 검찰의 의견 개진이어서 판사를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구형을 100년 때리든 50년 때리든 판사가 집행유예라고 생각하면 그냥 집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이번 특검법에는 아예 하여야 한다로 그냥 재량이 아니라 형 자체를 낮춰주는 걸로 만약에 자백을 하거나 수사에 협조를 하거나 그러니까 대단히 유효한 수단을 특검이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혹시 한학자를 대상으로 너 이번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다 자백하고 그러면 뭐 좀 감안해 줄게 이런 것을 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열려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한학자 씨는 머릿속에 이 통일교의 그 알력 다툼이 엄청나기 때문에 본인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어떤 선택이 제일 유효할 것인지를 볼 거예요. 만약에 그걸 인정해서 돈을 먹이고 국민의힘에 갖다 바치고 함으로 인해서 그 사실관계를 자인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통일교에서 위상이 자기가 낮아진다면 그 선택을 안 하고 끝까지 다툴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협의 과정에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그러면 뭐 기소를 안 한다 내지는 기소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적게 이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한쯤될지 하면은 인간으로서는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한학사를 이제 뭐 죄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번에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할 때 고령 이런 것도 감안했잖아요. 한덕수가 49년생이거든요. 한학자는 43년생이에요. 지금 이제 만 82이 넘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뭐 한덕수 고령으로 따지면은 나이도 더 먹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봐서 쉽지도 않을 텐데 좀 있는 대로 다 불고 이렇게 하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뭐 그건 이제 한학자 총재 쪽의 전략은 이제 지금 또 다시 수정이 되고 있을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한덕수 케이스랑은 좀 다른 게요. 그러니까 한덕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몸통이 그러니까 본체가 아니라 윤석열 내란 수계와 그럼 어떠한 지시 종속 관계 속에서 내란을 일으킨 거냐.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법률 적용을 하면서 뭐 상당히 그 내란과 관련된 주요 임무 수행자가 아니라 그냥 방조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영장이 좀 기각이 됐고 한학자 경우는 다르죠. 오히려 윤영호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지만 이 본체 몸통은 한학자 쪽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또 지금 특검에서 수사의 동력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전 영장은 불가피하다. 그 영장 청구되면 전 영장 나올 걸로 봅니다. 예. 권성동이 한학자한테 절하고 돈 받았다고 하잖아요. 어제 들어갈 때 보니까 이제 영장 심사하러 들어갈 때 보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와가지고 야, 권성동 나한테도 저래 돈 줄게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자가 추접스러운 게 뭐냐면 한학자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엄청난 도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600억? 네. 그렇죠. 이렇게 도박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그걸 알고 야, 너네 저 총재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했어? 조심해. 지금 뭐 다 저기 하고 이렇게까지 했던 자가 권성동 아닙니까? 이건 정말 추접스럽고 정말 범죄지요. 장훈님이 무슨 교주가 도박을 하냐? 신 같은 존재가 돈은 왜 잃냐? 그러네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아직 라스베가스는 점령을 못했다 보니까 그 염력이 거기까지 좀 돼야 되는데. 아유. 그 플리바게닝이 법적으로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됩니까? 예,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은 진짜 수사 거래 법적 근거 없이 하게 되면은 아무리 수사기법이라고 해도 수사 거래했다라고 하고 이게 직권남용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가져야만. 그래서 이번에 특검법 개정안에 들어갔을 때 특검에서 여러 제안을 했던 내용 중에 이게 있었던 거는 본인들이 좀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법적 타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좀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요청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은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밝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 하나의 제도 차원으로 넘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의대
사퇴해야죠. 뭐 하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이대가 버티고 있는데 조이대 하면은 뭐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직위원이 지금 시켜가지고 저렇게 내란 재판 질질 끄는 것도 문제고, 또 직위원 룸사롱 사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5달이 되도록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장 큰 것, 우리가 그때 얼마나 섬뜩했습니까?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로 선출까지 됐는데 그걸 없애버리려고 파기환송했을 때, 아, 이러다가 정말 난리 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것,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선거에 못 나가는 것도 걱정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걱정은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조이대가 그걸 노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나라를 혼란 상태, 무정부 상태로 빠뜨리는 것. 그렇게 해서 또다시 윤석열의 복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 짓을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거의 노상원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이대가. 생긴 것은 꼭 새멸치같이 생겼어도 그 마음속은 정말 상어보다 더 악하고 무서웠다.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 그때 왜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날리려고 했을까?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 후보를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이 후보를 못 내요. 시기적으로 안 됩니다. 급히 뭐 후보를 할 수가 없어요. 선거는 다가오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커녕 민주당 후보도 없이 국힘당의 한덕수하고 이준석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에? 그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길을 쓰고 후보가 되려고 새벽에 그렇게 그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덕수하고 조이대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법관 내 마음가짐과 자세를 지키지 못하면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이루어지고 3일 후인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이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모임 자리에서 조이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왜 저 얘기가 이제 나오는가 궁금해요. 우리 국민들은 그랬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아닐까요? 신은규 대표님, 저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요. 저는 이게 이제 사실관계는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겠지만, 전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이유가, 뭐 어떤 분들은 저 안에 이제 김충식이 껴있으니까 뭐 정상명 그분이나 또 한덕수 또 저런 조이대 이런 사람들이 김충식 같은 사람 만났을 리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막 피던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요. 아니 뭐 한학자 사건 한다는데 김호수 지금 뭐 오광수 다 덤비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뭐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여러 가지 그 윤석열 정권 시대의 위치로 봤을 때는 전 만났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 알아봐야 된다. 충분히 저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좀 잊으셨거나 내지는 지금 또 프레임을 이상하게 짜고 있는데,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야를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할 때가 아닙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나온 이유는요, 지기현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과 그리고 조이대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 그러니까 사법부의 정치 개입 행위, 이걸 가지고서 그게 위헌인지 먼저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전 위헌으로 보거든요. 당연히 위헌이죠. 어떻게 사법부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판결을 가지고 개입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위헌적 혐의가 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평가와 먼저 우리가 선결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고요. 당시에도 우리가 회상해보면 정말 끔찍한 것이, 조이대의 대법원의 그 정치 개입에 대해서 이거 누가 막았습니까? 결국에는 김주옥 부장판사를 비롯한 판사들의 성명서와 그리고 고법에 돌려보냈을 때 고법부장들이
이걸 재판을 중지시키면서 거기서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끔찍했던 사법 내란에 준하는 저는 그런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이 12.3 내란과 관련된 사법부의 정치 개입 그리고 지기현 재판장의 재판 내용에 대해서 전 국회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사퇴 요구로 안 되고요. 이건 탄핵을 해야 될 사안이다. 일단 그렇게 국정조사도 해야죠. 필요한 건 다 해야 됩니다. 이정주 기자님 이런 찌라시를 진작에 돌기는 했죠. 돌았죠. 네. 그리고 지난 5월경인가 서영교 이제 민주당 의원이 예. 이런 어떤 제보가 있다 이런 거 한번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 이런 식의 이제 제보를 검증 중이다 했는데 이게 사실 지금 퍼즐을 보면 왜 사람들이 이게 신빙성 있다고 지금 보는 거냐면 진실관계는 이제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되지만 일단 한덕수 전 총리를 저희도 오랫동안 취재해보지만 이 선거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만나보면 우리가 성경 그때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네. 이게 원래 이제 선거에 튀어나올 것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우리가 그렇게 말 안 하죠. 한동훈이는 나갈 것 같이 보이는 그렇죠. 친구였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동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윤석열 취임 초기에 2인자로서 나는 한동훈이 믿지 않는다. 윤석열이 이렇게 골프장에서 말하고 다닌 게 기자들 사이에 돌았거든요. 동훈이 저놈은 내 뒤도 캐고 있을 거다. 아니야 다를까 뒤 다 캐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전망이라는 게 있고 과거에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합리적으로 기자들도 이 사람의 특색은 보통 이런 거야.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변하진 않거든요. 근데 한덕수란 사람은 정말 뭐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정치권에 좀만 있어본 사람은 대동소이 다 알아요, 특징을. 오히려 뭐 기름장어다. 이 사람은 뭐 미국을 한국 오가는 전형적인 관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대선 출마? 저는 한덕수 총리 때 출마하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4월 30일 딱 정말 해픈 투비전 5월 1일 날 파면이 이제 결정되고 이제 파기환송 딱 나오자마자 그 전날 자기가 출마를 시사하고 딱 파기환송 되자마자 다음날 출마 선언을 합니다. 예.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지금 의심을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한덕수 총리는 오늘 아침에 이제 한덕수 측이라고 해서 자기는 조이들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코테이션 땄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한덕수 총리 측은 저도 취재해보지만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분 개헌 문건 안 봤다며요. 개헌 문건 자기는 집에 왔더니 뒷주머니 있다며요. 근데 헌재 가서 거짓말 다 해놓고 특검 가서는 개헌 문건 본 정도가 아니라 앞에서 논의를 했죠. 오히려 회의 직전에. 이 사람 대놓고 거짓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덕수의 현재 입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든 간에 저희는 거기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다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면 이거의 가부를 입장을 말해줘야 돼 이제.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대법원 쪽에 출퇴근에 기자들에게 질문 받지 않겠다. 오늘부터 조치 취했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아니라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니 저는 이게 매우 심각한 게요. 제가 단어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조희대 대법원이 9일 만에 파기환송을 내면서 대선에 개입을 했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행정부 공무원들도요 하위 직급들. 어떤 정치인의 글에 좋아요 페이스북에 좋아요 한번 눌렀다가도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거든요. 그 정도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그 가치는 상당히 우리가 엄밀하게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건 하물며 최고법원이라고 하는 대법원이 정치 개입을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란도 아무리 우겨대도 내란을 다 봤잖아요. 헬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한다? 이거 본인의 행위 인정하는 겁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이렇게 지금 속이 뒤집어졌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고법 부장들이 이거 막아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란과 똑같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국회 장악해 끌어내 했지만 대령급들 내지는 준장급들에서 그 다리 건너지 말아라, 서강대교 건너지 말아라 하면서 군인들을 제어한 거예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행정부가 나설 수 있습니까? 못 나서죠.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나서도 될 일이 아니에요. 우원식 의장께서 전 반드시 나서서 이 부분은 직을 걸고 정말 해결해야 된다. 그랬을 때 직무상 관련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나오면요 100% 탄핵 가는 겁니다. 그럼 무슨 조희대 의사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정치질하는 사람 또 냅두니까 그 자리에 또 정치질하라고? 그러니까 법복이면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하다. 이 부분을 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베라님이요. 열린 공감에서 최초로 나왔지요. 그걸 최혁진 의원이 공론화했고, 아 그랬나요? 열린 공감에서 조이대가 그런 말을 했다. 뭐 이런 사인회동 제보 녹취가 방송된 적이 있지요. 한번 들어볼까요? 4월 4일 날 윤석열 탄핵 소보 끝나고 조이대 대법원장하고 좌우상계장 그다음에 김충식이야 한덕수야 혹은 비밀이 많아 점주를 먹었다 이거지. 그 자리에서 조이대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기계명의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처리해서 알아서 처리한다. 그리고 그 내면사님 다음 정경은 압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본다. 내각제까지 저기 참석했다는 면면 조이대, 정상명, 김충식 이렇게 이름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고 김충식 씨는 그 김건희 일가와 무관하지 않고 집사라고 일컬어지고 뭐 최은순 씨의 내연남이라는 보도까지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타임테이블을 정확하게 그려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4월 4일 날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파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3일 뒤에 지금 거론된 4명이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핵심 키워드는 대법원에 이재명 사건 올라오면 그거는 알아서 처리할 거야. 그 알아서 처리한 일자가 아까 이정주 기자님 짚어주셨지만 정확하게 2025년 5월 1일이에요. 파기환송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한덕수 씨는 출마 선언을 합니다. 안심했거든요. 이재명은 조이대가 언급한 대로 지금 이 제보 내용에 따르면 못 나오겠구나. 사법부 내에서도 그 당시에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뭐 파기환송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충실한 심리를 했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30일 조금 지났는데 기록 페이지가 수만 페이지인데 제대로 봤습니까? 그것을 이건 유죄로 보여진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국민들이 유무죄를 잘잘못을 판단했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이런 시간 안에 대법원이 할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되나? 그때 대선 임박했을 때예요. 왜 입법부를 그 다른 행정부 사법부와 위상이 다르다고 하냐면 헌법에서요. 삼권분리 원칙이 최우선의 원칙이 아니에요. 국민 주권 원칙이 최우선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에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부가 간접 선출된 사법부, 행정부보다 위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 고전 중에 고전, 흔들리지 않는 헌법 원리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부가 대선에 관여하려고 한다. 오해를 사실상 오해 아닌 오해 이 부분을 감내하면서까지 사법부가 그런 판단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법원의 조이대 체제에선 다른 거죠. 무리수를 막 두는 거죠. 법원 내부 구성원들이 법관회의를 같이 할 정도로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본 판사들은요. 비교적 대단히 신중해요. 뭔가 정치적인 행동으로 오독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데 조이대는 한 거죠.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한덕수 같이 밥 먹고 그 의문의 한 꼬리가 풀리는 거죠.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사법 독립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전 사법 독립을 인정합니다. 왜 우리 헌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사법 독립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법 독립을 가지고 인혁당 그 사법살인을 저질렀거든요. 그거 존중해야 됩니까? 아니 법봉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존중해야 되냐는 질문인 거고. 그러면 사법의 독립을 가지고 하나 더 질문해 보면 사법부의 법복 입은 판사들이 법복 입고 정치를 하면 되나요? 사법부가?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죠. 사법 독립은 권력의 개입으로부터 독립해서 국민을 지키라고 우리가 독립을 준 것이지 법복 입었다고 내 맘대로 할 거야. 나 정치도 할 거야. 나는 다음에 한덕수 만들 거야. 이재명 안 돼. 이 정치질이 되냐는 겁니다.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이거 독립이 아니죠. 이거는 국민주권 침해이면서 동시에 헌법을 파괴하는 내란 행위죠. 근데 내란 행위를 어떻게 사법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프레임을 바꾸치기를 해가지고 이거 특수부들이 잘하는 방식인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저 모임 4명 굉장히 저는 참 그림이 나오는 게 정상명 이분 누굽니까?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김건희 주례해준 사람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측 사람이고 김충식 뭐 최은순이랑 뭐 썸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가족이고 다 반대편에 누가 나옵니까? 조이대 대법원장이 나오죠. 키를 쥐고 있으니까 법봉 때리면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출신이자 이자가 이제 대선 주자 나간다는 미래 권력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모양이 똑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이대도 자신의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경원 재판은 6년이 걸리는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국민주권을 침해해서라도 9일 만에 끝내자. 이게 납득이 되냐는 겁니다. 조이대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떠나서
만약에 이 네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만 확인되더라도 얼마나 부적절한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논란이 커지고 조희대 물러나라고 소리가 팍팍팍 나오니까 조희대가 취한 조치가 뭔지 아십니까? 출퇴근 모습 못 찍게 하는 겁니다. 왜? 표정이라도 드러날까 봐. 이게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자가 내린 결론이 옳시다. 출퇴근하는 거 못 찍게 한다? 그게 대응입니까? 가타부터 얘기를 해야죠. 왜 얘기를 못 합니까? 법원이 가장 즐겨 쓰는 표현이 뭐였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문제 삼겠다예요. 문제 삼겠다. 문제 삼아야지. 사실이 아니라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조희대 물러나라고 이제 막 사퇴 요구를 하니까 국힘당이요,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제가 초반에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국힘당 얘기하면서 참 얘기했는데 또 사람 같지도 않은 당 얘기를 하면서 끝내겠네요. 이 자들은 개만 또 못하는 것 같아요. 개가 IQ가 얼마나 돼요? 한 40되나? 네. 그 정도 되죠? 네. 좀 더 높은 것도 있죠. 총명한 것들은 더 있고, 네. 진돗개는 더 될걸요? 그렇죠. 근데 붕어는 상당히 IQ가 낮을 거예요. 그렇죠. 금방도 껌박하고, 또 그 중에서도 아주 멍청한 것들은 금방 낚시에 물려서 버렸는데 또 묻는 놈들도 있으니까. 이 자들이요, 김명수 대법원장 할 때, 김명수 물러나라고 사퇴를 했던 자들이에요. 대법원 앞에 몰려가가지고. 경찰이랑 몸싸움도 했어요. 심지어 그런 사유도 없어요. 지금 조희대 금방 장혜민 변호사님 꼭 이르는 것 같이 이야기했어. 사실은. 네, 특별히 사유도 없었어요.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였을걸요? 한번 들어봅시다. 많은 국민들이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는 자랑스러운 장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달 이상 부끄러움과 왜소함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김명수라는 자격 없는 사람이 대법원을 차고 앉아서 온갖 사법 행정에 농단을 부리고 권력과 내통해서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국회가 야당이 과반이 넘었다면 진즉에 탄핵됐을 겁니다. 우리 당은 김명수 사법부의 이런 문제점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장본인의 말로와 인과응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장미 변호사님. 네. 국민들이 1년만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윤상현이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예, 저는 국민을 상당히 무시하는 정치를 국민의힘이 한다라고 생각해요. 국민을 얕보니까 저럴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당사자들, 지금도 현직 의원들이잖아요.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대법원을 어떻게 겁박했는지. 그땐 별다른 이슈도 없는데 압박을 넣었어요. 물러나라고. 우리가 다수였으면 탄핵했을 거라고. 상권 분립을 존중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고요. 지금 몰려가가지고 출근길에 시비가 붙고 경찰이랑 물리적인 충돌까지 하고 이랬던 게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이자들이 상권 분립을 존중해서 문제 제기를 하나? 아니요.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도 그냥 빠개져라, 안 되라. 그런 악의에 찬 정치를 한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런 거예요? 아니요.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우리가 뭐 사람이냐 아니냐의 경계선에 있으니까 논외로 하고, 그래도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제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최근 입장입니다. 대법원장 내쫓는 방식이 무식한 정치다, 무식하대요. 그러면서 삼권 분립마저 부정한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보고 총재, 뭐 대법원장 혼자 다 하라고 지금 그렇게 논리적인 왜곡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거든요.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렸는데 띄워드릴 수 있으면은 아니 불과 3년 전에 저게 누굽니까? 저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이. 저 이준석 아닙니까? 아니 그럼 이 얘기를 지금 이준석한테 제가 그대로 대입하면은 대법원장 내쫓는 방식 지금 무식한 짓을 하고 있어요. 저기서 총통 짓을 지금 자기가 하려고 벌이고 있거든요. 그럼 윤석열 만들어서 총통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담도 안 넘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란을 일으켜서 윤석열 영구 종신 집권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자들이 이제 와서 내란을 진압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 잘 하고 있는데 끌어들여가지고 뭐 대통령이 내쫓는다? 사실관계도 안 맞거니와 무식한 정치라고 한 걸 본인들이 했잖아요. 3년 전에. 다 잊어버릴 줄 아십니까? 요즘에 AI 시대고 데이터베이스가 다 누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의 수준이 지금 너무 낮아가지고요. 이건 정말 곽규택급의
준하는 정치 아니냐. 전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민주당 대표가 송영길 대표 아니었나요? 네. 저희가 2부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모시고 그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할 텐데요. 이정주 기자님 오늘 아주 나와가지고 현장 얘기를 막 들려주니까 아주 좋았어요. 아, 예. 또 불러주시면 제가 밑바닥 취재해서 오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시간이 돼요? 시간 당연히 되죠. 그래요? 당연히. 그러면 매주 수요일 날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취재. 다음에는 네. 이렇게 다른 데 가지 말고 네. 여기 대기실에 커피도 있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와서 기다리시다가 네. 오늘 오는데 건물을 헷갈려가지고 네. 맞은편 건물에 갔는데 네. 902호에 갔는데 문이 잠겨져 있다. 아니, 제가 국민의힘 너무 오래 출입해서 보통 국민의힘이 다른 빌딩이 잘 잡길래 거기로 간 거예요. 말먹자는 김유신처럼 제 발이 죄송합니다. 자, 이기주 기자님 반가웠고요. 장유민 변호사님, 신인기 대표님 다음 주에 다시 뵙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재판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주셨네요. 오늘 3차 공판인가요? 준비기를 거치고 오늘은 첫 검찰 측 증인신문입니다. 이 돈봉투 사건에 논란이 됐던 핵심 인물 이정근 전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을 검찰에서 증인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1심에서 돈봉투 사건을 무죄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그러니까 이정근이 검찰 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한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안 나와서 이제 오늘 다시 기일을 잡았는데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재판 과정 보면 이미 다 드러났는데 아닌 걸로. 네. 그러면 검찰이 공소 취소해야 되는 사건 아닙니까? 검사가 그럴 리가 있어요. 끝까지 항소하고 상고하고 싸우겠죠.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 법원 이야기 여쭤보기가 좀 죄송한데 법원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거는 없잖아요. 뭐 우리 재판부는 존경하는 거죠.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이제 계속 지금 민주당이 공세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도 뭐 나중에 해명하기는 했지만 공감을 하는 것 같고 김민수 국무총리도 그렇고.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그 동안에 이렇게 했던 거 보면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법원 판사들 내부에서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법부 전체를 위해서 아마 내부에서 결단을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 부승찬 의원하고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것처럼 4월 4일 헌재 판결이 끝나고 전반적으로 그때 떠도는 이야기가 이제 탄핵 인용됐으니까 이재명 날리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것에 부응한 듯한 4월 3일 이후에 4월 7일 날 정심 때 이 네 사람이 만났다는 주장 아닙니까? 조희대와 한덕수, 뭐 충식하고 정상명인가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대법원이 즉각적으로 이것을 부인하는 걸 발표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대답도 안 하고 대법원장 출근하는 거 기자들 취재도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법질서의 최고 상징적 인물인데 그 내란 사태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가 않고 서부지방법원이 그렇게 불타고 막 폭력적으로 이게 난입이 됐는데도 천대엽 행정처장만 보내고 본인 대법원장이 그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 아무런 언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법 수호 의지가 박약한 분이 선거법 그거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율 1인 후보를 그렇게 범죄적으로 그게 무슨 대역죄라고 유무죄가 다투는 거를 그걸 파기환송을 항소심 무죄난 거를 파기환송을 대선 앞두고 했다는 건 누가 봐도 이거는 대법원이 정치판에 끼어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초한 일이라고 저희들이. 국민들이 분노한 거잖아요. 국민들의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권을 이 법관들이 다 그렇게 제한하고 정리하겠다는 것은 너무 오만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난 그것만으로도 거취를 해야 결정해야 될 거 아닐까. 그 전에 일단 저는 빨리 대법원 차원에서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담 재판부를 지정해서 직위원을 빨리 교체시켜 주는 게 저는
이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서도 맞다고 봅니다. 아니 판판이 의심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제가 항상 그때 국수본이 나는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했잖아요. 예. 제가 제 송영길 TV로 대검 앞에 가서도 검찰은 손 떼라. 네. 그래서 사실 내란죄의 수사 권한이 명확히 있는 게 국수본인데 저는 공수처도 좀 애매했습니다만 그래도 공수처하고 이제 국수본 연합으로 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지기현 재판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 과연 수사 권한이 공수처에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예. 계속 깨름칙 한 겁니다. 이러다가 이거 만약에 공소 기각 판결을 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좀 기가 막힐 일이죠. 지금 이제 조의대 물러나라고 하니까 국힘이라든지 또 보수 매체들까지도 상권 분립 훼손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국힘당 보면서 참 우스운 게 2021년이죠.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그 앞에 찾아가서 난리치고 그랬는데 2021년이면 송영길 대표님이 민주당 대표하고 계실 때 아닌가요? 맞습니다. 나도 그 본회의장에 앉아 있었는데 주호영 대표가 나와서 판사 출신인데도 네. 노골적으로 김명수를 매도하기래. 그래놓고 야 같은 또래고 그러니까 김명수 씨가 57년생일 거야. 뭐 김명수 대법관이. 그러니까 뭐 주호영 의원과 같은 또래인가 너무 대법원장을 폄하하는 말을 하기래 좀 심하다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이 왜 물러나 논란이 됐냐면은 그 임성근인가요? 그 판사가 산케이 신문에 가스 다뤄야인가? 그 사람이 그 세월호 7시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 했냐를 가지고 뭘 썼어요. 예. 그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기소가 됐는데 그 판결문을 수정하고 간섭을 했다는 겁니다. 이 대법원 행정처에 있는 이 임성근 판사가. 예. 그래서 이것은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됐고 근데 법원에서는 법원 행정처 직원이 재판을 다루는 재판장의 직무를 감독할 권한이 없으므로 권한도 없으니까 권한 남용도 없다 그래서 궤변으로 무죄를 됐지만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1심 법원이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주도해서 임성근을 탄핵 소추했는데 이걸 피하려고 사표를 내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가 탄핵 소추하려는데 사표를 수리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이자가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이걸 풀어내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걸 어떻게 또 공개적으로 했겠어요. 근데 이 사실 하나 가지고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보수 언론 사설 뭐 이준석, 주호영 모든 사람들이 떠들었습니다. 이 내란 범죄하고 같습니까? 내란범을 옹호하고 사실상 방조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사법적인 권력으로 이걸 박탈을 해놓던 이런 시도하는 비교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소심한 분이잖아요. 그 임성근 이거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재판에 개입한 거. 본래 우리 일반 공무원도 징계하려면 사표 안 받는 것처럼 국회가 탄핵하려고 그러는데 심판을 받아봐라 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그게 외압을 막아주지 않았다? 이게 무슨 법원이 자기들 패거리입니까? 헌법 속에 있는 조직인데. 그래서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문제와 지금 조의대의 건은 비교가 안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정말 국힘당은요. 근데 옛날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저는 어제 곽규택이 얘기하는 것 보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박지원 의원한테 사모님은 그러면은 뭐 하세요? 지금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박지원 의원이 사별한 것을 모르고 그렇게 했다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곧바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인간이라면. 근데 거기다 대고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송원석이는 만약에 노상훈 수첩대로 됐으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나청청래도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치나 아무리 이런 거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뭐 윤석열 때 완전히 더 이렇게 노골화된 거죠 이제. 왜 이렇게 야만의 됐을까요? 시대로 간 거죠. 왜 이렇게 야만의 시대가 됐을까요? 그러게요. 아무튼 뭐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그 세력들이 한 번도 제대로 청산이 안 되고 계속 애매하게 타협되어 온 결과가 이렇게 악화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제잔재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조현천 그 기무사부터
그래서 이번에 내란 범죄만큼은 이런 타협 없이 확실하게 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참 진짜. 지금도 아무튼 뭐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송원석이 저런 말은 정말 제명시켜야 될 사안이고 나중에 정당 해산 청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오죽하면 박균택 의원이 인간이 되라고 막 이렇게 호통을 치던데 박균택 의원이 평소에 점잖으신 분이잖아요. 대동고등학교 선배죠. 후배죠. 저의 후배죠. 그러니까 네, 아니 네, 제가 선배죠. 네, 송영길 대표님이 선배죠. 아주 대동고가 훌륭한 데인 것 같아. 근데 거기에다 대고 박균택이 또 박균택 의원보다 검사 후배일 거 아닙니까? 한참 후배일 근데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또 박균택 그러더라고. 네. 이 인간이 아닌 놈이죠. 네. 네 가지가 없죠. 아이고 참 너무 속상한데요. 오늘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사실 이제 우리 송영길 대표님은 국내도 그렇지만 또 국제 분야 외교 이쪽에 또 전문가시잖아요. 외교통일위원장도 하셨죠? 네. 아니 이번에 그 미국에서 당한 그거는 제가 아무리 사귀려고 해도 안 사겨지고 네. 우리는 일제 시대를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하는 것 보면은 일제 시대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막 그런 느낌이 막 들고 그럴 정도로 막 열불이 나는데 트럼프 이자가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안 풀릴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보통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트럼프도 자기가 잘못을 한 것을 아마 인식한 것 같아요. 예. 다시 돌아와서 좀 교육을 시켜달라 이렇게 좀 사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국무부 부장관이 유감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엎지는 물이 됐는데 이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가 어렵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그 3,500억 달러 투자 강요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지금 25% 관세를 인질로 삼아서 우리 현대차 기아차에 지금 매달 8천억씩 이 부담을 안기면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워드 러트닉이란 사람이 이렇게 떠드는 거 보면 정말 일제 대한제국 말기에 무슨 막 광산 채굴권, 뭐 철도 부설권 가지고 우리 대한제국을 압박하던 그런 열강들의 모습이 다시 떠올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할당량을 정해놓고 막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거기에 걸려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지 우리나라를 우방이라고 하고 동맹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쇠사슬까지 이렇게 채워서 끌고 가면서 그걸 또 영상을 공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 국민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치유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거기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 그 같은 분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너무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둘 다 민주당이거든요. 예. 하나는 흑인이고 하나는 오쇼프라고 최연소 38살짜리 최연소 상원 의원이 됐어요. 이번에 둘 다 민주당이고 자기들이 바이든 시대 때 그 현다 메타 플랜트 이것을 유치해서 자기 업적으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바비 카터라는 이 지금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있어요. 이 친구가 2020년도에 상원에 지금 도전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둘이 그러니까 이것은 바이든 때 오쇼프 그 상원 의원이 이 유치한 프로젝트다. 그래서 뭔가 이 정치적으로 접근해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 말할 때 보니까 바이든 때 허용됐던 이 불법적 이민자의 문제를 바로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국가의 전체 이익을 생각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으로 국가 이익을 망가뜨리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거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자기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지금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공장 건설 단계에서부터 왜 미국인을 쓰지 않냐고 하면 이게 마치 지금 팥죽이 끓지도 않는데 빨리 팥죽 내놓으라고 다그친 거가
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장 건설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쪽 노동자들은 그럼 그걸 교육시켜서 지어라 그러면 트럼프 임기 다 끝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 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자신들 임기 내에 성과를 내려면 우리한테 전적으로 의존해서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주도권을 줘야 우리가 만들어내서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고 공장을 건설한 다음에 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거 아닙니까? 이런 바보들이 어디가 있어요? 공장 짓지도 않았는데 자기 노동자 안 쓴다고 쫓아내는 이런 바보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가갖고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 상무부장 이 친구도 사실상 다 투자 펀드 출신들이거든요. 예. 지금 베센트도 마찬가지고 다 뭐 소로스 재단에 있었던 게 베센트도 마찬가지. 다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그럼 투자를 할 때 이런 조건으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런데 지금 미국의 반이민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미국 내부에 많습니까? 마가 그룹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마가. 그러니까 그 그룹은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포션으로 봤을 때 과반이 넘습니까? 지금 트럼프 지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만만치 않고 지금 물가도 지금 오르고 있고 소비자 물가도 지금 관세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800 이하 이런 작은 이런 우편 이런 것은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다 적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매물가, 도매물가가 안 오를 수가 없죠. 그 파월처럼 이번 그 FRB 의장도 심각하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가 상승되고 고용은 또 오르질 않아요. 고용이 오르겠어요. 이렇게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무슨 강제 노동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탕수수 밭에 노동자 그러다가 강제 노동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트럼프만 미치면 좋은데 이게 다 그렇게 가면은 얼마나 이제 앞으로 문제가 복잡해지겠습니까? 아니, 근데 미국은 그래도 작동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일단 미국 ITC인가요? 인터내셔널 CIT죠, CIT. 그러니까 이 무역 연방법원에서 1, 2심에 이것이 IEEPA라 그럽니다. 이제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이머전시 이코노믹 파워 액트. 이좀 경제 비상법이죠. 비상법이 이거를 발동했는데 이 요건이 말이 안 되는 게 국가적 비상사태가 생기면 수입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레귤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귤레이트란 말에 어떻게 관세 부과 조항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뭐 양을 제한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관세는 세금의 일종으로 의회의 동의 없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 게 미국 헌법 기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것은 연방 대법원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판결로 이건 위헌이다 판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unusual and extraordinary situation인데 약간 이상적인 상황이 있을 때 레귤레이트 할 수 있다,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무역 적자 난 게 unusual, extraordinary 상황입니까? 자기들이 실력이 없어서 상품 수지 적자가 난 거를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자기들이 상품을 개선하고 다른 아이템을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해서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려고 그래야지. 이게 수지가 적자 났다고 이런 비상대권을 발동한 것은 마치 윤석열이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지 않는 상황이 아닌데 탄핵하고 예산 삭감했다고 탄핵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요, 트럼프가 장사치잖아요. 그럼 아예 장사 그 경제 논리로 풀어가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경제 논리도 아니고 이건 뭐 극우 논리도 오히려 지금 이런 식으로 밀리고 그러니까 찰리 커크 암살 계기로 더 막 이렇게 막 똘똘 뭉치는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아니 오죽하면 그 커크가 진행하던 팟캐스트를 벤스 부통령이 가서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건 참 대단합니다. 중국이 모태통 문화혁명 때 레이펑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레이펑 기억나십니까? 레이펑이라는 중국 인민해방군 20대 병사가 트럭 운전하다가 사고는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죽어서 그 유품을 보니까 일기장에 모태통 주석을 찬양하는 일기가 꽉 차 있었어요. 자기가 모 주석의 지침에 따라 이렇게 모범 병사로 활동했다. 이게 일민일보인가 보도되니까 모태통 이걸 보고 레이펑을 따라 배워라 이렇게 오더를 내립니다.
그래서 전 인민해방군 장성 관서들이 레이펑 따라 배우기 운동이 벌어져서 전국이 열풍에 빠집니다. 레이펑 따라 배우자. 그래가지고 레이펑 묘화표가 전부 참배하고 영웅을 만들었군요. 지금 찰스 커크 현상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레이펑 따라 배우기가 최근에 시진핑 주석 때 와서 내가 북경을 그때 한번 갔는데 한 3, 4년 전인가요? 이 현수막에 레이펑을 따라 배우자라는 그 붉은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이게 문화혁명 시대로 가는 건가 이런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는데 똑같이 지금 미국은 이 찰스 커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어디 주 의원들을 그냥 부부를 쏘아 죽여버렸잖아요. 그쪽에서. 그 기억나시죠? 예, 어느 주 의원인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는 여야 간에 모두의 이런 폭력은 용납될 수 없죠. 찰스 커크를 저는 그 저격한 이런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절대 안 되는 행위죠.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판단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미국 전체 이런 정치적 폭력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송영길 대표님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 아주 환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김모세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을 내려놓으면서도 나라를 지켜주신 송영길 대표님 감사합니다. 36908님 송영길 업 하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고 쑥향기님 송 대표님 안경테 지난번 것보다 훨씬 좋네요. 안경테 바꾸신 거예요? 아, 이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스가 많이 났어. 또 안경테 바뀐 것까지 다 또 아시나. 아유, 대단들 하십니다. 예. 다시 그 미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런 시기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에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15% 관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지금 25% 물리기 때문에 소나타보다 캠리가 더 지금 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김정관 장관이 가서도 빈손으로 돌아오고 이 상황이 계속 가면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저놈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는 차라리 돈 그냥 주는 게 낫지 저대로 했다가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마음도 상했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 국내 지원법을 만들어서 장기전에 대비했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 기아차 같은 우리 국내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법을 만들어서 일단 버티게 해야죠.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버티고 시장 다변화를 해서 미국 그 시장 의존도를 좀 장기적으로 줄여나가고 또 미국 현지에 지금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은 또 관세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해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이번 10월 말에 이제 에이펙 총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타협이 없던 접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대신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해야 변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근본적으로. 뭐 대한민국은 간단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말을 들어 2번이나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나왔죠. 지난번 김영범 실장이나 그 정상회담 때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들었는데 이 한반도는 내가 중국과 51번의 전쟁을 치른 나라다.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시 주석이 말했던 겁니다. 그걸 2번이나 인용을 했어요. 트럼프가. 대한민국은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고 봅니다. 그럼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갔다 와서도 그렇고 항상 그러잖아요. 힘을 키워야 되겠더라. 힘이 없으니까 너무나 힘들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트럼프의 가장 큰 잘못이 우리나라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송영길 대표님,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일본이나 미국처럼 가장 최우선 가치를 물질, 돈 여기에다 두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빰 한 대 맞고 100만 원 받을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민족 정서를 일도 모르면서 했던 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정말 잘못한 거고 지금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소송으로 억울함을 풀고 싶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소송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보니까요. 다른 사례에서 막 부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해가지고
이민 당국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준 일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당연히 법률적으로 검토할 게 많은 것 같고 137명 중에 한 분은 영주권도 있고 완벽한 비자가 있는 분도 이렇게 8일 동안 같이 불법 감금됐잖아요. 예. 이 사람은 소송은 100% 이길 것 같고 예. 뭐 나머지 이것이 이제 시빌 프로시저 그러니까 ICE 이민 그 관세 당국의 뭐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크리미널로 형법이나 이런 게 적용이 안 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미란다 원칙도 다 적용하지 않고 그냥 예. 마구잡이로 체포해 간 거잖아요. 나는 인신을 체포하는 게 어떻게 형사 절차가 적용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저도 미국 변호사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법률적으로 저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막힌 것 일단 뭐든지 감정이 먼저 좀 풀려야 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가서 뭐 저는 이번에 김정관 장관 협상 안 하고 돌아온 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 뭐 그런 놈들하고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튼 이 러튼이 이게 61년생, 베센트가 62년생, 김용범이 62년생, 다 그 또래들입니다. 이 소위 386, 이 미국 386과 한국 386의 싸움인데 누가 논리적으로 맞는지 한번 저는 붙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를 주도한 것은 그래도 한미성이 있었잖아요. 왜 소련이 망하고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가? 소련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약했잖아요. 미국이 군사력만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가 천년 제국을 유지했던 것은 로마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법에 대한 신뢰. 속국이든 나라도 로마법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되고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년의 제국이 유지된 겁니다. 미국이란 이 제국이 세계를 유지하려면 자기들이 만든 법이 공평하게 적용돼야죠. 그리고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벌거벗은 야만의 폭력으로 이 바바리안들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이 제국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건 미국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도 잘못된 정책이다. 저는 트럼프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게 경제 지표가 나타날 겁니다. 예. 곧 그리고 내년 11월 3일 날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압도적으로 다수가 아니에요. 공화당이 한 7명쯤 되는가요? 435명 하원 의원과 33명의 상원 의원을 내년 11월 3일 날 선출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헤매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내년 중간선거에 공화당이 이기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바로 제동이 걸리는 거죠. 저는 뭐 이미 공화당을 떠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아한 위선의 시대가 끝나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멋있는 말 같아. 까놓고 하자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바이든 이 오바마 같은 민주당 정부는 우아한 우아했죠. 위선의 시대였어요. 예. 다 미국 이익 챙기고 전쟁을 건 다 하고 무기 팔아먹을 건 다 팔아먹으면서 뭐 민주주의 인권 고아한 이상을 떠들었잖아요. 조 바이든 오바마 전부 다 우크라이나 그 전쟁터로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차라리 이게 솔직했어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되길 바랬어요. 사실 저로서는. 이 트럼프를 통해서 이 북미 간의 이 어떤 평화의 돌파구를 뚫어보자. 또 전쟁은 그래도 반대하고 군산복합체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제가 트럼프를 지지했던 건데 트럼프가 귀가 얇아가지고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설득하고 또 우리 이 김영범 실장이나 구인철 부총리가 러트닉 베센트를 계속 대화 설득해서 우리가 진짜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도와줄 수 있다. 지금 우리 미국과 우방 세계 중에 대한민국 말고 누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 자동차, 철강,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조업의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인데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을 이렇게 벼랑 끝에 몰고 가서는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죠. 예. 정말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제 미국의 이 정직한 야만의 시대에 접어든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세계가 반응할까 하는 것도 참 볼만합니다. 지금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다 미국과 관련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끝으로 이제 에이펙 경주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 장을 또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만 최근에 4대 강국 대사님들을 다 좀 만났어요. 만나면서 일단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아마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명동에 저런 협중 그 시위 같은 것을 통제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도 대표단이 옵니다. 물론 푸틴이 오지는 않지만 러시아 정부 대표단이 에이펙 총회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걸 계기로 저는 러시아의 관계를 좀 복원시켰으면 좋겠다. 너무 러시아 특사도 아직 임명하지 않고 러시아가 지금 방치돼 있잖아요. 미국 눈치 보면서.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오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 좀 분위기를 만들어 볼 수 있고, 이번에 이제 10월 4일 날인가요? 이제 일본 총리 선거가 있을 텐데, 과연 사나이하고 고이즈미, 우리는 좀 고이즈미가 되기를 차라리 바라는 면이 있습니다만, 뭐 누가 되든지 제2의 아베가 되는 것은 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4강 외교를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니까, 저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력, 이것을 가지고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말 그 에이펙 우리가 중요한 대회 치르는데 일단 트럼프, 시진핑 이런 미중 정상이 참석한다면은 상당히 중요한 외교 무대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두 사람 다 올까요? 현재까지는 올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좋기로는 그 전에 이 우리 한미 간의 관세 협정이 좀 타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 보시면 뭐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다 막힘이 없고 아주 들을 때마다 공부가 되고 참 좋습니다. 오늘 재판도 좀 빨리 재판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영길 선화무당 대표님 만나서 얘기 나눠봤습니다.